강원 영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비는 오전에 그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며 일본이 막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해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제품인 메디톡신이 정식 허가 전에 대량 유통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생산 초기에 기준치 이상의 오염원이 작업장에서 나오는 등 문제가 드러나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상당한 양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우량도 100mm 넘는 곳이 많은데 영동 지방은 오늘 중으로 그만큼이 더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몇 달 전 산불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나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산사태라든가 빗물 범람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중계차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의 박상희 기자 연결돼 있죠. 거의 밤새도록 비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이 밝고도 이 빗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강원도 동해안은 어젯밤부터 계속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엔 거센 파도가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방금 오전 6시를 기해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 지역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산불 피해 지역인 속초, 고성, 양양을 비롯한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미시령이 174mm로 가장 많고 속초 설악동이 142, 강릉 옥계 126, 동해 103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100mm,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 지역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영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한 고성과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선 산림청과 시군합동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서 폭우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폭우와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깜짝 방문인데 백악관과 의회 등을 방문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일본을 설득, 압박하는 것과 별도로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인 물밑 작업을 병행하는 차원입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정이 예고되지 않은 전격 방문입니다. 김 차장은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논의할 게 많아 출장 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도 주요 의제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김 차장의 방미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한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습니다.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김 차장이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입장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실무 협상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그 후속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이번에 또 되는 건지 여쭤봐요. 그것도 이제 백악관 상대방하고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을 방문한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취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양국 간의 이제 갈등 문제하고 또 별개로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제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고 또 어떤 그 국제 어떤 교육 질서를 혼란시키는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오늘부터 21일까지 한국과 일본 등 4개국 방문에 나선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트위터에 소개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등 중요 동맹들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준 절차를 마치고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찾는 스틸웰 차관보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를 모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첫 긴급 회동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관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단기 대책뿐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업인들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독일과 협력해 조달망을 넓히는 방안,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 방안, 금융 규제와 환경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대기업도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에 노력을 게을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는 오찬도 건너뛰고 예정보다 길게 120분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와 기업의 한뜻을 강조했는데 재계 일각에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중장기 대책만 논의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증 논란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는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부적격 후보라며 맹공을 퍼부은 한국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고 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청문회 위증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차 제출 시한을 넘긴 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시한은 15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증 논란에 대해선 국민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고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어제 저녁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주민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꼭대기층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상가 4층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고시원에 있던 54살 권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20명은 불이 나자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서에는 남녀가 싸우다 불이 났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고시원에 사는 38살 김모 씨가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40살 권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방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2동과 창고 안에 있던 건어물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저희 KBS가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제품인 메디톡신과 관련된 충격적인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06년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보톡스인데 이걸 만드는 업체가 메디톡신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 보톡스를 시중 병원에 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 보톡스는 회사 직원 등의 불법으로 시술됐습니다. 먼저 엄진아 기자입니다.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제인 보톡스의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입니다. 메디톡스사가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받고 2006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원의 수첩입니다. 허가 전 아직 임상시험 중이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록이 빼곡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름과 약병 수량이 보입니다. 메디톡스사가 아직 개발 단계인 메디톡신을 공급한 기록입니다. 병원은 10곳, 총 114병입니다. 한 번에 4번 시술이 가능하니 모두 450번 시술 분량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이제 전체를 모아서 한번 이제 전체 설명회를 하고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고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허가받기 전 임상시험 단계의 약물을 유통하는 건 불법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시술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좀 단속을 하고 서류도 만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법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가장 많이 받았다고 수첩에 적힌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임상 단계에 있던 메디톡신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사실이 맞는지. 원장은 약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샘플을 받았고 테스트를 해달라고 와서 그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놔줬다고 하셨거든요. 메디톡스사의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찾아오면 시술을 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이 여성도 그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눈가 주름 맞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마 주름도 맞고 뻐근하고 일단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메디톡스사는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적은 양의 샘플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반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중인 약품의 효과 검증은 정식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메디톡신이 정식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이 제품이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또 관리됐다는 의혹들도 확인됐습니다. 생산 초기였던 2006년 당시 무균 작업장이 오염됐는데도 메디톡스사는 생산을 멈추지 않았고 5만 명이 시술할 수 있는 보톡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험 성적서엔 오염된 작업장이 청정한 것처럼 조작한 정황들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디톡신은 살아있는 특정균에서 나오는 독소로 만든 약품입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은 철저한 무균 상태여야 합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생산 초기인 2006년 6월 한 달간
메디톡스사의 무균 작업장에 대한 청정도 시험 결과입니다. 동결건조 입구, 충전실, 캠핑실 등 곳곳에서 떠다니는 균들이 무균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제품 생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12,000여 병, 5만 명에게 시술할 수 있는 양을 생산했습니다. 작업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어떤 물리적인 개선은 없었고 그냥 청소만 더 해라. 너무 작은 공간에 기계들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고 거기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사람이 제일 오염원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그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듬해인 2007년 회사 내부 이메일입니다. 무균 작업장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적인 식약처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성적서엔 시설이 청정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메모로 별첨한 실제 시험 결과는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회사 대표와 간부들에게 수시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약품인데 의약품의 공정 자체가 지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갔다고 하면은 이거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메디톡스사는 보관 기한 7년이 지난 탓에 그 당시 문서가 없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최근 자료로는 모든 의약품이 제조와 시험 기준에 적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누구라도 이 광경을 봤다면 이렇게 했겠죠. 어제 국내에서 한 초등학생이 길 가다 넘어지면서 차에 깔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걸 본 시민들이 달라들어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칭찬과 감사를 아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335 무리지어 초등학교로 향하는 어린이들. 한 학생이 부주의로 재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골목길로 접어든 승용차 운전자가 넘어진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교통안전 도우미의 다급한 외침.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다급히 내리고 주변 시민들도 서둘러 승용차 주위로 뛰어듭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승용차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육중한 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시민들이 더 모여듭니다. 모두 발벗고 나선 덕분에 깔려있던 아이는 사고 1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빨리 저기 좀 이거 같이 좀 들어보자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위급하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다친 아이를 끌어안아 진정시키고 이내 병원으로 이송시키기까지 시민들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넘어진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아이를 잠시 쳐다보는 사이에 도로를 지나가던 넘어진 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순간. 내일처럼 뛰어든 빛나는 시민의식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비싼 차를 몰고 위협적인 폭주를 해도 그동안은 그저 벌금 정도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20대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시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추석 다음 날 아침 한산한 서울 도심도로를 고급 외제차 2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경쟁하듯 폭주를 벌이더니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섭니다. 운전자는 25살 남성 장모 씨와 김모 씨. 속도는 시속 177km, 제한 속도의 3배가량이었습니다. 운전 실력을 겨룬다며 차를 본 이들은 신호도 사고가 나도 무시하고 달리겠다는 황당한 말까지 서로 나눴습니다. 내기 맞지? 내기 맞아? 난 사고 내고 그냥 갈 거야.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화물차까지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진짜 아니 쬐끔 빨리 쬐.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일 법원은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행동으로 편안한 거리에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뺑소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엄벌에 처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파월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건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무역 긴장과 글로벌 성장 우려 같은 역류가 경제 활동을 짓누르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 최근 경제 전망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slowdown in business fixed investment may reflect concerns about trade tensions and slower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도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목표치인 2%를 계속 밑돌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And there is a risk that weak inflation will be even more persistent than we currently anticipate. 최근 금리 인하론에 찬물을 끼얹었던 미국의 6월 고용지표 호조는 연준 시각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경기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위협에도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달 금리 인하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호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지난 2014년 2000선을 넘은 후 5년 만에 장중 3000고지를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미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던 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강나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이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겠느냐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당 역시 더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또 성과가 있다면서 국회에 1,200억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등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단기 부양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지적에 장관이 적극 반박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독설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경북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출근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내륙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이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원주 20.5도, 광주 21.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6도, 청주와 대전, 안동 27도, 대구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겠지만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나 강의 자료를 대신 만들게 하고 또 개인적인 허드렛 일까지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런 비슷한 갑질 사례가 많았던 전북대학교에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A 교수가 지난해 관세청에 보낸 관세사 특별전형 시험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한 대학원생에게 받은 시험 문제와 똑같습니다. 출제위원인 A 교수를 대신해 이 대학원생이 관세사 시험 문제를 만든 겁니다. 너희들 나름대로 문제를 작성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작성을 했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작성한 저희가 문제를 그대로 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A 교수 강의 자료를 대신 만들었고 학부생 강의까지 직접 했다고 말합니다. 교수의 개인적 모임에 식당을 예약하고 운전기사 노릇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수 조카들이 마사지 샵에 갈 때도 운전을 시킬 정도로 온갖 잡일을 떠맡겼습니다. 논문 심사를 받을 때는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네가 쓴 글은 쓰레기다. 그런 폭언들은 기본이신데 잘 읽어보시지 않으신 거야. 찢어서 던지고 얼굴에다 던지고. 학부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거 갈 때도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소리 질러요? 네. 소리 안 지른다고 하셨어요. A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대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 여부와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중국의 한 대형댐에 변형이 생겼다는 주장이 위성사진과 함께 제기되면서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라면 그 댐에 영향을 받는 인구 4억 명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인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발단은 지난 1일 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반듯한 모양의 원래 산샤댐이 울퉁불퉁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사진은 2018년 2월 23일 위성으로 촬영한 것으로 지금도 구글러스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며 타이완과 홍콩 매체에서까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사진처럼 실제로 산샤댐이 변형됐다면 4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민심이 들썩이자 중국 매체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구글이 위성 사진을 보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사진은 위성의 위치와 지표의 높낮이 등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4일 중국 위성이 찍은 산샤댐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산샤댐 건설에 직접 참여한 원로 수리공학자까지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이 학자는 산샤댐의 2,681곳에 모니터링 지점이 있는데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如果有任何维系的变化的话，我们都要分析原因，要找出问题，立刻就要进行详细检查了，这个不允许，不可能的。 가뜩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에 구글 위성 사진까지 문제가 되면서 중국은 지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기체가 갑작스럽게 흔들리기만 해도 불안해지는데요. 미국 볼티모어로 가던 델타 항공 탑승객 150여 명은 무려 1시간여 동안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륙한 뒤에 엔진이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항공기가 비상 착륙에 성공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보낼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여객기 왼쪽 날개의 엔진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엔진 안에선 떨어져 나간 금속 부품이 위험하게 덜렁거립니다. 현지 시각 8일 탑승객 150여 명을 싣고 볼티모어로 가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왼쪽 날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The captain came on the loudspeaker and said that we had lost an engine and that they were making preparations to have an emergency landing. 당황한 일부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승객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들에게 이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I pulled out my phone and I know I didn't have service. I just texted my mom, I love you. I texted my dad, I love you. 비행기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드럼 국제공항에 이륙 1시간 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해당 여객기는 32년 된 모델로 부품이 파손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항공편으로 6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들에게는 3만 5천 원 정도의 음식 상품권만 제공돼 1시간여 동안 추락의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사육사가 어미 판다에게 새끼 판다를 가져다 주자 정성껏 보살핍니다. 성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새끼 판다는 지난달 중국 청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42g에 불과했고 달걀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사육사들이 한 달여를 세심하게 보살핀 그때 지금은 510g의 건강한 상태가 됐습니다. 한 사육사는 처음 우유 먹일 때를 떠올리며 0.3g밖에 못 마시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국민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법원은 친자라고 주장해온 산체스라는 남성이 사설 탐성을 통해 몰래 수집한 DNA 정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외모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발레리나였던 산체스의 어머니는 1975년 유부남이었던 이글레시아스와 잠시 연인 관계였는데 이때 산체스를 임신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글레시아스는 라틴 발라드의 전설로 불리지만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들은 바로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미국 여자 축구팀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위풍당당한 모습이지요. 최근 남자 선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이날 미국 축구연맹 회장은 여자 선수들이 공정하고 동등한 보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요즘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서로 잘 어울릴 만한 짝을 나름 과학적인 기준으로 찾아준다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이 중매 역할을 한다는 독특한 상상력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들 송형국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로봇 조. 의뢰인의 연애 성공률을 분석해주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Your chances for a successful relationship are 75%. Congratulations. 자신이 로봇이라는 걸 몰랐던 조는 인공지능 개발자 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둘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영화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소외된 인간들의 감정 깊숙한 곳을 파고듭니다. 결국 관객은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의 언행을 지켜보며 사람 사이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 서로를 어루만지는 촉감을 손에 잡힐 듯 화면에 담아온 감독의 연출은 이번 작품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해된 아내,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용의자의 아내는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증거들은 불리하기만 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관객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는 블랙우드 자매. 몇 해 전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이 숨지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마녀 취급하며 따돌립니다. 어느 날 사촌 찰스가 찾아오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기괴해집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악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핀 셜리 잭슨의 소설을 옮긴 작품입니다.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칼라스가 남긴 인터뷰와 회고록을 포함해 천상의 목소리로 불린 그의 공연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 지사는 검찰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수원 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만큼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을 향해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입장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인데,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기소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선고 시한이 다음 달 중순인 점을 감안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주차장 빈 곳을 찾아주고 비상시엔 응급센터에 연락해주는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 커넥티드카라고 하죠. 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로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관건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자동차 좌석의 세팅값까지 수집했지만, 이를 조사한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내 차가 주차된 곳을 알려주고 원격 시동을 겁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응급센터로 위치를 자동 전송합니다. 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측면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의 블루링크, 기아차의 유보가 대표적인데 가입자만 100만 명입니다. 이렇게 B라고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 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 카드 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 일자 등 GPS 정보, 차량 상태와 보험 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서비스를 탈퇴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데 약관엔 5년간 보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든가 판례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블루링크와 유보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3년간 약 9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누군가 내 사진을 훔쳐서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끔찍한 기분을 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칭 계정에 의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유명인,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강민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사칭해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을 발견한 겁니다. 강 씨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려졌고 방문자가 남긴 글엔 강 씨가 직접 남긴 것인 양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강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저의 사진 쓴 누군가랑 한 달 동안 연락을 했었대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최근 배우 정우성 씨, 방송인 백종원 씨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칭 계정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사칭 계정 운영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지인인 A씨를 사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 대법원은 지난해 장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계정 사칭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사칭 계정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결 경향입니다. 피해는 있는데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보니 사칭 계정 피해자들은 해당 SNS 업체에 신고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칭당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신고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정 신고하기 이렇게 그냥 누르고. 지난 2016년 SNS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아이디를 사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최근 모 자치단체장이 다문화 자녀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베트남 안의 폭행 사건까지 다문화 가정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졌는데요. 사회적 편견에 움츠리기보다는 다문화를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에 나선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새 가사를 붙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 우리말이 아닌 베트남어 가사입니다. 베트남 문화 수업을 맡은 이지우 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여성입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도 10년째.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에 상처받기보다 당당한 문화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신감도 이제 키워주고 싶고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알려주고 싶고. 중국에서 건너온 문향옥 씨도 다문화 이해 강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중국의 문화를 전하는 수업은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놀이랑 옷 입기에 대해 하니까 이해가 더 쉽게 되고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딴 불미스러운 일들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보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친숙해지면 비뚤어진 시선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많이 분노도 하고 약간 많이 속상했는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다문화 사회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100만 명 시대. 다문화 가정의 노력에 비해 한국인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겨울에는 차량 월동 준비를 잘하지만 여름을 보내기 위한 준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빗길에 급제동 시 덜 미끄럽도록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꼼꼼히 하는 등 여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서울대 입구 사거리 부근이 사당 방향으로 출근 차량들 제법 빠르게 늘면서 지체와 서행이며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대공원 후문역 부근까지 이따금씩 서행이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입니다. 강남대로도 강남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큰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경부고속도로 시가지 구간 외곽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나들목 사이 큰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도심안 쪽으로도 양재나들목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강 교량 중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건너기가 가장 힘겨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광화문 KT 앞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주요 지점은 종각을 지나 을지로 등입니다.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에는 가드레일 교체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첨단 소재와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전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국제적 분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소재 부품 교역에서 해마다 150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두 76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의 적자를 본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첨단 소재와 핵심 부품을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는 편중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첨단 소재와 핵심 부품 개발을 단기간에 이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수출 규제 철회를 일본에 압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 상품위원회에서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에 파견해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 실무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대북 제재와 연계시키면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부터 수출 규제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징용 피해 배상 방식을 놓고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전문가들은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한국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업과 함께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출 규제를 대북 제재와 연계시키려는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한일 양자 협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만 많이 끼어 있고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청주 20.4도, 대구 21.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원주 26도, 대전과 안동 27도, 광주와 창원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긴 하겠지만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에서 4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